국민의힘은 자유우파 정당인가 중도 보수 정당인가? 예, 안철수는 국민의힘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래야 총선 압승할 수 있고 대한민국 개혁하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자기는 그 역할에 책임이 있다 하면서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대선 후보 단일화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저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저 안철수다. 제게는 실패할 자유가 없다. 2004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아무 개혁도 하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을 다시 내주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모든 선거는 스윙보트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전선을 승리로 이끌 경험 많은 야전사령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안철수로서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또 이런 주장을 안철수만이 아니라 이른바 유승민 탄핵파들도 이런 주장을 그동안 줄기차게 해왔고 오세훈 같은 자도 그동안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그렇지, 우리 고정표만 받고 이기기는 어렵지. 중도를 어쨌든 끌어들여야지. 자, 여러분, 중도를 끌어들인다고 당의 정체성이 중도로 바뀝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도를 끌어들여서 선거에 승리하려고 좌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파들이 중도를 끌어들여서 선거에 승리하면은 그러면 중도 좌파라고 자기들 정체성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중도를 끌어들이는 것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지 당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중도를 끌어들여도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정당이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중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변신을 해도 당의 정체성은 자유우파 정당인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당의 정체성은 선거 전략의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좌우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우파 정당이에요.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이 당의 핵심 세력은 자유우파 세력이에요. 그 핵심 세력이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중도 세력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정당이 자기의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다 버리고 오로지 중도로 나가는 정당이 있습니까? 그런 정당이 가끔 정신없는 그런 정당들이 있긴 있어요. 다 실패하고 소멸해버려요. 안철수가 국민의힘과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 차례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안철수 좌파 3년 4년 경험했고 실패했다. 제3지대 중도 극중주의까지 얘기하면서 제3지대 중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한 5년 만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대통령 되려면 마지막 남은 길은 자유우파 진영에 합류해서 자유우파의 일원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당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하고 넓혀가는 것과 당의 성격이 바뀌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어느 정당이나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외연 확장을 노력합니다. 정당이라면 마땅히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 외연 확장이 정체성을 바꾸는 걸로 가는 건 그런 정당은 역사에 오래 남지 못합니다. 포말 정당이 돼버려요.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민의힘이고 쭉 소급해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고 대한민국의 산업화 세력이고 북한 체제와 경쟁에서 이긴 반공 세력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앞장서 가야 할 그런 자유우파 세력인 거예요. 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자유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어떤 시도도
선거의 패배로 귀결됩니다. 대선 때 47% 이상 지지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왜 20%대까지 지지율이 추락했을까요? 당의 정체성인 자유우파 세력과 함께 가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전략적 오류를 깨닫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자유우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자유우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지지하게 됨으로써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도표 10표 얻는 동안에 자유우파 고정지지층 100표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괜히 애매모호하게 뭐 중도 보수 개혁 이런 따위 혼란스러운 용어들 쓰지 말고 저 좌파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주사파라고 하는 종북이라고 하는 그 주사파 종북 세력과 전면전을 하고 있는 이념전쟁 시대에 자유파의 정체성을 흔들거나 축소하는 어떠한 시도도 해당 행위에 해당되고 이적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 안철수가 이 자유파의 정체성에 충실히 복무하는 자유파의 정치가로 거듭나라. 거기에 더해서 중도표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당권 뭐 언제 전당대회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당권의 향배 또한 그렇습니다. 확실한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를 당권에 세우고 확실한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권과 그 대통령 후보를 결사적으로 옹이하고 강력하게 지원함으로써 당대표와 자유파의 당대표와 자유파의 대통령 후보가 마음 놓고 중도표를 견인하기 위해서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 놓고 뛰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박근혜 모델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유일하게 과반 득표를 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큼 자유파의 정체성에 분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자유파의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나가도 이 고정 지지층 자유파의 주류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수 자유파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중도층이 흡수 견인됐기 때문에 과반을 넘었던 겁니다. 이 박근혜 모델이 주는 그 정치적 함의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대권 주자들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왜 박근혜 모델이 우리 자유파 진영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과반 승리, 유일하게 과반 승리를 한 대통령 후보의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점을 좀 깊이 성찰하고 당권 도전이든 대권 도전이든 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대 이용호 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정견 발표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후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당에 역동성을 부여해야 되겠다.
매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매기가 돼야 되겠다. 미꾸라지나 붕어 이걸 양식해서 수송을 할 때 워낙 많은 양을 한 공간에 집어넣고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사 위험성이 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폐사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많이 뿌리고 그런다 그러는데, 항생제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이 이 메기 몇 마리 풀어놓는 거라고 합니다. 이 메기 몇 마리를 풀어놓으면 이 메기가 미꾸라지나 이 붕어들을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안 잡혀 먹히려고 도망다니다가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돼서 건강을 유지하고 집단 폐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매기론입니다.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건강해지고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영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매기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영호 의원은 선거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매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매기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호 의원의 이 선전 10표나 나올까? 라고 했던 일반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42표나 얻은 이 이영호 의원의 선전에 대해서는 주호영, 경쟁자인 주호영 대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이 당선된 후에 이영호의 선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영호 의원이 선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건강하게 목소리를 제대로 내달라는 그런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호영 61, 이영호 42 그 결과를 어제 오후에 처음 보고 제 첫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직 살아있네. 국민의힘이 아직 희망이 있네. 제 첫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 황금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황금비. 1대 1.618.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사용이 시작됐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렇게 사람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인체를 그린 스케치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가장 균형 잡히고 이상적인 비율, 이걸 황금비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1509년 이탈리아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신성한 비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써서 거기서 황금비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지금도 쓰게 됩니다. 절묘한 균형, 아름다운 균형, 이런 뜻으로 쓰죠. 황금비. 1대 1.618. 제가 이영호와 주호영의 득표 42대 61을 환산을 해봤더니 1대 1.452가 되더라고요. 1대 1.618까지는 안 되고 1대 1.452가 됐어요. 이영호가 황금비보다 조금 더 많이 얻은 거죠. 약간 뚱뚱한 황금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61대 42, 이게 절묘한 균형,
황금비에 근사한 그러한 절묘한 균형을 만들어낸 선거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부 이른바 윤핵관들이나 친윤 세력이라고 설치고 다녔던 자들의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른바 집단 지성의 결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서로 의논했겠어요? 야, 이번에는 저 친윤 세력 좀 힘 좀 빼야 되니까 이용호 찍어주자. 이런 식으로 의논하고 찍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그렇게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호영이 다 만났을 거고 도와주겠다고 했을 거고 이용호가 만났을 때도 열심히 해보라 했을 거예요. 최종적인 결심은 투표장 가기 직전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야말로 집단 지성이 잘 발현된 선거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는 뭐 선거 기간이 오래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2, 3일. 유일한 선거운동 방법은 전화로 부탁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투표하기 전에 후보들의 유세를 듣는 거예요. 후보들의 마지막 연설이죠. 그 마지막 연설을 들으면서 국회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 마지막 연설에서 이용호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호 후보의 투표 직전 그 연설의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생략하고,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국민의힘 당적 보유 기간이 가장 짧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270 며칠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2년 반 전에 4.15 총선 때는 이 사람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바깥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입당한 지 얼마 안 된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적 보유 기간이 가장 짧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가장 절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거 나오면 누구나 다 이런 소리 하겠죠. 그런데 이용호의 경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설을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하면, 호남의 지역구를 둔 제가 고뇌 끝에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민의힘이 실패하면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사람 여기서 실패하면 호남 돌아가봤자 죽는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의힘이 실패하면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용호 후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절반 이상은 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해도 나는 내 지역구에 가서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다시 되는 거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영남권 의원들이 절반 이상인 당입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해도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호남, 또 수도권, 충청권, 정권이 실패하면 출마해봤자 안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절절함과 절실함을 이용호가 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고뇌 끝에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당을 변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절박감, 순수한 마음으로 출마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티고 출마한 것은 대구, 광주, 전국 각지에서 제 출마 선언을 잘했다, 고맙다라고 격려 전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맙다고 격려 전화가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했다고는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맙다고 하는 격려의 말 속에는 뭐가 품어 있을까요? 이른바 주호영 추대론 같이 당이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출마 선언을 해줘서 고맙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몸을 던져줘서 고맙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용호 후보 외에도 7, 8명의 원내대표 후보들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돼 왔지 않습니까? 그 후보들이 전부 다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겠습니까? 이른바 친윤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내세워서 야, 이번에는 그냥 주호영으로 추대하자. 분위기 잡고 그 과정에서 결국 많은 후보들이 뜻을 접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자들 말이죠. 진짜 이른바 대통령의 마음을 얻고 대통령의 마음을 전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자들이야말로 호가호위한 자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들이 하나, 둘 출마의 뜻을 접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용호가 당적까지 이제 270여일밖에 안 되는 재선 의원에 불과한 이용호가 2천만 원 기타권까지 내가면서 누가 봐도 뻔히 안 될 것 같은 그 무모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선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의 황금비와 같은 이 당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눈물이 나도록 고맙죠. 진정으로 당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용호가 당을 살렸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의총 현장에서 61대 42 발표가 되자 여기저기서 와 하고 하는 놀라기도 하고 탄성도 나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결과.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낸 이 황금 비율과 같은 이 결과. 이것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자유파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보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이 61대 42의 이 황금비와 같은 이 결과를 딛고 세 가지 숙제를 풀어가면서 좀 더 단단해진, 좀 더 숙성된 국민의힘을 만들자. 이렇게 제가 오늘 제안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단지성을 믿어라.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제가 소리를 좀 질렀더니 목이 갈라지네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라.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을 믿고 자유우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달라. 정치 잘 모른다고, 정치 경험이 없다고, 어쩌다 맺어진 그 몇 사람의 인연에만 의존해서 정파야 대통령처럼 좁은 틀에 갇혀 국정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친구 누구, 대통령의 뭐 누구,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좁은 정파의 틀에 갇혀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정파의 틀을 확 벗어던지고 국민의힘과 진정으로 다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온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과 여건이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누구 그런 얘기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윤석열의 시대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자유우파 국민의힘의 집단지성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자. 이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당입니다. 당.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 준비를 해왔다가 주호영 추대론이라고 하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환경 때문에 출마를 포기한 이 중진 의원들, 이 중진 의원들에게 자기 성찰과 반성을 요구합니다. 오죽했으면 입당한 지 270여일밖에 안 되는 재선 의원이 나서서 다시 당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냈을까요?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비겁해질 겁니까? 담론을 활성화시키고 당을 활성화시켜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당합시다. 제가 이번 결과를 보면서 다시 희망을 보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은 올바른 정치 노선을 가지고 몇 사람만 깃발 들고 달려들어도 바꿀 수 있는 당이에요. 이영호 한 사람이 42표를 얻으면서 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 문재인 좌파 정권과 5년 동안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대거 입당을 한다면 국민의힘이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밖에서 방관자처럼 비난만 하지 마시고 입당해서 당의 주인이 됩시다. 입당해서 당을 바꿉시다. 뭘 해도 안 되는 당, 희망 없는 당이었다면 제가 입당합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세게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본 이 희망,
이 희망을 부여잡고 제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모두 입당해서 당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을 진짜 제대로 된 자유우파 정당으로 탈바꿈 시킵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 한 사람이 했는데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손잡고 나선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 61대 42에서 희망을 본다. 예, 고성국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유승민이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팬클럽 모임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유승민이는 페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직접 공격하고 나선 지가 좀 됐습니다. 지난 8월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야 한다 했다가 결국 안 만났으니까 그 다음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패싱했다 이렇게 또 한마디 올렸어요. 8월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말과 태도가 문제다 또 이런 주장을 페북을 통해서 했습니다. 8월 22일에는 뭐 수원 새모녀, 송파 새모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8월 23일에는 한중 관계를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뭐 하나만한 소리들을 계속 페북에다 올립니다. 예,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이것도 아마 유승민 똘마니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다면 당내 지지 세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때와는 당내 상황이 다르다. 이준석이가 끌어모은 2030 젊은 당원들이 유승민에게 큰 호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뭐 내가 누군지 짐작은 가지만 언론 이 보도에는 그냥 익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익명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있다거나 또는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재명 찍느니 윤석열 찍겠다 막 이런 식으로 지난 대선 때 SNS에 글을 올렸던 문바들 대깨문 일부 대깨문들을 당에서 제명 처리를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다른 당 후보를 찍었다는 것은 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당 후보를 찍었다는 것은 당원이 아니다. 실제로 SNS에 그런 글을 쓴 것과 실제 투표장에서 누구를 찍었는가는 뭐 기계적으로 연동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뭐 그 정도 주장을 했으면 이재명을 찍지 않고 윤석열 후보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재명이는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 당원이면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면 그 사람 더 이상 당원이 아니다. 자, 이재명의 말을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뒤에서 배반하고 칼로 찌르고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자가 과연 그 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배신하고 집단적으로 탈당을 해서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온갖 공작을 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새 불리해지니까 슬그머니 뒷문 열고 들어와서 다시 당원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나가고 당 대표 출마까지 꿈꾸고 있다면 이런 자 당원 자격을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될까요? 좌파도 자기들 배신한 자들에 대해서는 응징합니다. 허구한 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좌파들도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요. 최소한의 응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유우파가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내고 탈당을 해서 보수 본당을 없애려고 기도했던 김무성이, 유승민이 같은 자들,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부안해동했던 자들이 어떻게 다시 다 들어와서 이 당의 당권을 잡고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고 큰 소리가 땅땅 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성준이의 말인데요.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 있는 재선 의원이죠. 진성준이의 말입니다. 이 진성준이는 한동훈 장관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유승민이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그 시행령 관련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 규정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들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길을 쓰고 막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좌파 국회의원들하고 막 공방을 벌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진성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은 오도된 자기 확신,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맹폭을 가했어요. 그건 좌파들이라면 한동훈이가 지긋지긋하겠죠. 거기까지는 그동안 한동훈 장관을 공격해 왔던 좌파들의 또 다른 공격이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 하면,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기들하고 계속해서 한 발도 후퇴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국민의힘 의원 누구 하나도 나서서 옳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야단치거나 말리는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다. 국민의힘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국민의힘에는 과거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사람이 정녕 한 사람도 없는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좌파들한테 유승민이는 그야말로 구세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은커녕 그 근처도 가지 못하는 문재인이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자가 누굽니까? 그게 김무성이고 유승민이 아닙니까? 그게 권성동이고 그게 하태경이고 그게 이준석이 아닙니까? 바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정석이고 저것도 정석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상대가 원하는 정석대로 따라두지는 마라. 이래도 한판 저래도 한판인데 상대가 원하는 정석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왜? 그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좌파들은 유승민이 같은 자를 찾아서 뭐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고 유승민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구도는 없겠죠. 좌파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유승민이, 김무성이, 권성동이, 이준석이 같은 탄핵파, 당을 배신했던 자들이 다시금 당권에 접근하게 하거나 다시금 대권에 도전하게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좌파들이 노리는 그 함정에, 그 호구에 우리 머리 그대로 들이미는 겁니다. 적이 하자는 대로 해주면 절대 안 된다. 적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순간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싸움은 막상 몸으로 부딪히기 전에 기세로 먼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적이 해주기를 바라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틀어놔야 돼요. 그래야 좌파들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좌파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전국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왜 제가 김무성, 유승민 이런 따위들에게 당이 장악된 것을 그렇게 비판을 해왔는지, 그렇게 경계를 해왔는지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적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적이 원하는 타이밍에 싸워서도 안 된다. 적이 아침에 싸우자고 원하면 우리는 시간을 끌다가 저녁에 싸워야 되고, 적이 동쪽에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서쪽에 가서 싸움판을 벌여야 한다. 네, 오늘 고성호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집행하거나 무슨 법률안을 만들 때는 각 부처가 실무자들이 쭉 준비를 해서 갖고 올라오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게 장관급인데, 이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부처, 관련 부처의 차관들을 모읍니다. 또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는 차관회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차관들이 실무의 최고 책임자니까 이 차관들 간의 업무 조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무조정실장이 이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여기서 정리된 안건을 국무총리한테 보고하고 국무회의로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 정말로 중요한 자리죠. 이 국무조정실장, 여기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은 뭐 장관으로 그리고 총리로 그렇게 역할을, 더 무거운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지금 경제부총리 추경호가 바로 이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 황교안 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 아주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잘 알려져 있죠. 지금 한덕수 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방문규라는 사람입니다. 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차관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A4 용지에 답변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1. 5가지 질문의 첫 번째. 1. 곧 발표하려는 정책과 계획에 위험 요소가 있는가? 2. 우려되는 위험이 불거질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쳤는가? 4. 국민의힘 여당과는 사전 협의를 거쳤는가? 그리고 5. 총리실과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사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서 뭐 초등학교 회의 때 할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얘기인데, 어쨌든 기본의 기본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리스크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했나? 그런데 그 리스크가 막상 현실화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세 번째, 대통령실과 협의했냐? 네 번째, 집권당과 협의했냐? 다섯 번째, 총리실과 사전 협의를 했냐? 이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당연한 절차였던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5세 입학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교육부의 혼선이 사전에 걸러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은 대통령실에서 국정기획 수석실을 신설한 것과 발맞추어서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좀 처음부터 했어야지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뭐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 질문 A4에다가 쭉 해서 차관들한테 직접 표기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곧 발표하려는 정책에 위험 요소가 있냐? 동그라미. 우려되는 위험이 불거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렇게 대응. 동그라미.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 거쳤냐? 동그라미. 네 번째가 여당과 사전 협의 거쳤냐? 그런데 X를 하는 차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당정청 협의에서 정청 간의 협의는 잘 되는데 당정 협의는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예, 뭐 당정청 이걸 뭐 당정대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뭐 당정대 뭐 좋습니다. 정대 협의는 잘 되는데 당정 협의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차관들이 지금 실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차관들의 답변은 당이 정비가 잘 안 돼서 당이 혼란에 빠져서 그래서 당과 협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답변들을 했다고 합니다. 뭐 차관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처음에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뭐 그래 그러겠지 참 차관들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디 간 겁니까? 당이 지금 혼선에 빠져 있다고 해서 정책위 의장이 없습니까? 뭐 원내대표가 없습니까? 아니면 정조위원장들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냥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을 자꾸 해서 비대위가 만들어졌다가 무산되고 뭐 하는 약간의 정치적 혼란이 있었을 뿐이고 그거는 정책을 조율하는 집권당과 정부 간의 조율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요. 당정대 협의는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 실장이 누구든 수석이 누구든 장관 차관이 누구든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이 누구든 정무위원장이 누구든 국회 상임위원장이 누구든 상관없이 당정대라고 하는 정책협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 집권당과의 사전협의가 있었는가에 X표를 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국민의힘 조속히 지도부가 정상 지도부가 출범하고 당내 분란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비정상이면 국정 안 할 겁니까? 집권당이 사고가 나면 당정대 협의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해도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어요.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 경영을 하겠다. 법과 시스템. 거기 사람이 어디 들어갑니까?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했어요. 그 법과 시스템, 당정대 협의라는 시스템은 가동이 돼야죠. 예, 그 점에서 저는 이 정부의 이 차관들 또 장관들 뭐 집권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툴툴댈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제 역할을 못해도 당정대 협의의 시스템은 가동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115명이 그냥 노는 거 아닙니다. 다 국회에서 각자 할 일을 하고 있고 당에서 정책위사나 정무위원회들이 가동되고 있어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이럴 때는 남한테 핑계 미루는 걸 아주 잘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에 강조하는 겁니다. 당정대 정책협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 문제의식을 정부와 집권당 그리고 대통령실부터 좀 분명하게 인식하고 좀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운영 방식이 무엇인지 좀 깊이 천착하면서 국정운영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성욱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 그리고 한동훈 장관 때리기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어제 국회에서
좌파들의 거듭되는 탄핵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깡패, 마약,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돌아가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과문하긴 합니다만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는 정말 특수통 검사답게 툭 한마디 했어요. 이거 뭐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입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적절한 결과를 투명하게 낼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이재명이죠. 그 시스템 안에서 방어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는데 어떤 형사사건이든 자기 방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방어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걸 처리할 수준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식대로 설명드릴까요? 까불어 봐라.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마음껏 까불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열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폐부를 찌르는 이런 촌철살인 같은 이런 말이어서 열광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당당한 태도입니다. 위축되지도 기가 죽지도 않아요. 좌파 국회의원 169명이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잡아먹겠다고 부르는데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위축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자신이 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의 국민적 상식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세다. 우리말에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다른 말이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기세 좋게 나가라. 그곳에 살 길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난 5년여간 우리 자유파 진영의 대통령 2명이나 감옥에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 처리 당하고 좌파 폭정이 기승을 떨칠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들, 자유파의 정신적 지도자들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까? 꼬리 내리고 있었습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에 맞서 싸운 것은 그런 허명을 안고 살았던 하는 정치인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장사미사 대한민국의 자유파 국민들, 자유파 서민들이었어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좌파 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맞섰습니다. 좀 제대로 된 당당한 정치인을 보고 싶다. 이게 그렇게도 어려운 요구입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윤석열에 이어 한동훈이라는 그 당당함을 갖춘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하는 겁니다. (5년) 후 대권을 꿈꾸는 자유파 진영에 수많은 후보자들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다 나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실력도 쌓고 검증도 됐겠죠.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좋고 검증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기세가 약한데. 저 잔혹한, 저 교활한 좌파들과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기세에 밀려서 고개 숙이고 꼬리 내려버리면 더 이상 자유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자유파 진영의 수많은 잠재적 대권 주자들한테 딱 한 가지 주문합니다. 제발 겁 좀 물지 마라. 제발 쫄지 좀 마라. 좌파들 아무것도 아니다. 좌파들 아무것도 아니다. 좀 쫄지 마라. 좀 기세 좋게 당당하게 좀 자신의 정치를 펼쳐나가라. 네, 오늘 고성욱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성욱 칼럼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외교를 떠나기 전에 비공개 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모들은 이 비공개 회의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노조의 불법 행위까지 면책함으로써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내놨고, 회의 끝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의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우려를 나타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불법 파업입니다.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면 회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불법 행동을 사실상 방조 조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회사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또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파괴해도 이게 노조 차원에서 계획돼서 노조원들이 움직인 거라면 노조에게는 책임을 물어도 노조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또 이 소송으로 인해서 좋다, 그러면 노조원이 아니고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노조가 손해배상 청구액이 너무 커서 노조 자체의 존립이 불가능해질 정도가 되면 그 소송은 청구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걸 법이라고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올려놨어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법치주의가 부정되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이 이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파 진영에서
또 사용자 측 그리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민주당이 이거를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이걸 다시 통과시키려면 제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니까 쉽게 말해서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리 지금 좌파가 뭐 169석, 정의당 합쳐서 한 175석을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200석까지는 못 만들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걸로 노란봉투는 끝난다. 이제 이렇게들 분석이 되는 것인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입장을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주무부처 장관 아닙니까? 지난 정부도 출범 전에 노란봉투법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재인 5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다. 180석 갖고 있는 저 정당이 할 수 있었지만 못했다. 왜? 위헌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얘기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 논란의 소지가 크다. 반대다. 예, 주무부처 장관이 둘입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예, 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언론의 이런 해설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이 아니라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 표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이미 국회에 계류도 돼 올라가 있는 법입니다. 법안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현재 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노란봉투법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 법치주의가 무력화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높다. 그런데도 야당이 이 법을 강행 통과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선언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법 과정에 대통령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야당의 공격은 있겠지만, 그러나 해도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좌파들 입장에서 이 법을 굳이 이렇게 강행 처리해야 되느냐고 하는 내부의 회의와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하는 패배주의 확산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이나 다른 이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거나 동참할 힘을 빼앗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에게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철학을 아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백 번 이상 더 이야기하면서 대선을 치렀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재천명하는 것인데, 그게 설사 대통령의 정적 부담이 큰 거부권 행사라는 형식이 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적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대통령실에서 좀 여러 가지 정무적 전략적 판단까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